한반도 평화의 운명이 걸린 9월이 숨가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보름간 평양과 뉴욕에서 놀라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실질적 종전선언을 이루고 뉴욕 한미 정상회담으로 교착 상태였던 북미 관계를 되살려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북미 간의 대타협이 이루어질지 관심사인데요. KBS 1호진단 전문가 두 분 모시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If North Korea goes back on its promise, then we can put on these sanctions once again. The United States has nothing to lose. We'll be having a second summit with Chairman Kim in the not-too-distant future. 네, 어서 오십시오. 일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일찍 일요일 아침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4차 폼페이오 방북이 갑자기 무산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이게 또 교착 상태에 들어간 거 아니냐 했는데 그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그 뉴욕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또 다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불씨를 살린 것 같아요. 일단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어떤 전망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기가 궁금한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시기는 뭐 대체로 10월 아니면 11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네. 일정한 정도의 성과, 즉 비핵화의 진전을 확신하기 때문에 열린다고 봐야 됩니다. 네. 다만 11월 6일 날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성과를 자신을 해도 그 미국 내에는 지금 그 북한과의 그 비핵화 논의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네.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보니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오는 그 성과가 미국 내의 여론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회의적인 시각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부정적인 그런 그 여론이 확산되면 선거에 불리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미국 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확신하면은 10월 중에 열릴 것 같고. 네. 트럼프 행정부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 있는 여론이 볼 때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고 보면은 그때는 아마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리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미 회담에 대한 여론이 선거에 어떻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중간선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는 게 중간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거든요. 중간선거는 국내 이슈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아마 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잘못하면 나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로 넘길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 이제 지명자 인준 문제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여론도 안 좋게 돌아가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발하는 뭐 책이나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에 이 에너지를 쏟을 그런 여유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장관님은 10월, 11월 했는데 하여튼 중간선거 끝나고 하더라도 11월 중에는 열릴 걸로 보시는 건데.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금 교수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는 뭐 중간선거 후가 되지 않을까들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또 다른 판단을 다시 말해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북한 비핵화 문제가 그것이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북한이 핵 도발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미국 내에서 아주 집중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획기적인 어떤 합의를 본다면 그때는 뭐 또 그 확신을 갖는다면 10월 중에 열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11월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폼페이오도 아마 그래서 11월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제 질문은 그러니까 12월이나 뭐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11월 중에는 열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궁극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겠죠. 그런데 성사가 된다면은 여러 일정으로 볼 때 11월 중에 되지 않겠는가. 10월이 아니라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11월 중에 열리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거고 또 뭐 모르죠. 지금 뭐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장소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소는 지금 뭐 제가 예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만약에 협상이 잘 진행이 돼서 그 종전선언이 포함이 되는 그런 정상회담이라면 아마도 한반도의 판문점 그러니까 남북한이 다 모이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오실 수 있는 판문점이 되거나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약간 비관적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늦어지기 때문에 11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내년 1월 말에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는 또 정상들이 다 초청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고 또 그 다보스 포럼에서 자기의 경제 구상을 밝힐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도 하나의 유력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일 좋은 거는 판문점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판문점이다, 워싱턴이다, 빈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보스는 또 처음 제기하신 것 같아서 아주 신선하네요.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장소 문제 관련해서는 뭐 누구도 어디에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아직까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합의된 게 없을 테니까요. 다만 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이 원하는 장소, 북한이 원하는 장소. 그건 당연히 아마 미국이 원하는 곳은 워싱턴이 1순위일 것이고요. 북한은 평양일 텐데. 그리고 그 양쪽이 서로 이제 잘 안 맞으면 절충을 해야 되는데 절충의 경우가 미국이나 북한이 다 별로 그 꺼리지 않는 가급적인 만족하는 곳 그런 곳이 이제 상징적으로 본다면은 분단과 관련된 곳은 판문점이고 그리고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는 그 오스트리아 빈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변수가 있다면 기술적인 변수인데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전용기가 지금 비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지금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 싱가포르 그 북미 정상회담 때도 중국의 최고위층이 타고 다니는 전용기를 타고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다시 그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마 북한은 싱가포르로 가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아마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비행기를 못 가는데 그 위치에 있는 곳에서 하자 그러니까 그렇지만 미국이 강하게 아마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굉장히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아니 뭐 중국 오송기가 그려진 그 비행기 트랩을 내렸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은 중국과 뭐 정상회담 몇 번 한 거 이상의 사실은 북중 관계의 그 결속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미국이 원할 것인가. 특히 워싱턴 같은 경우는 워싱턴까지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에 갈 수 없잖아요. 더 멀죠. 그럼 그걸 갖다가 그럼 중국 전용기가 간다면은 그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장소는 한번 지켜보죠. 근데 아마 저번처럼 트럼프가 하자는 데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미 심중에 어떤 장소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폼페이오 그 외교장관이 국무장관이 이제 그 4차 방북 이제 다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내일이면 이제 다음 달이 시작됩니다만은 하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번에도 이제 빈손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나온 경우가 됐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교수님? 빈손으로 다시 나오고 싶지 않겠죠, 이번에 가게 되면. 네. 아마도 협상의 의제는 이 종전선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그 핵신고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테고요. 또 거기에 상응해서 아마 제재 완화 같은 것들을 북한에서 요구를 할 텐데 아마 북한에서 전면적인 핵신고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면적인 핵신고라기보다는 굵직굵직한 것들을 먼저 하면서 종전선언과 교환을 하고 종전선언 이후에 제재 완화의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관련해서 굉장히 세게 협상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오늘 그 새벽에 이용호의 그 유엔 연설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자기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이 필요한데 아직 해주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아마도 앞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가 잘못하고 있고 누가 협상을 더 잘 안 해주고 있고 하는 것들을 전 세계에 미리 이렇게 좀 방점을 찍어놓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교수님이 오늘 새벽에 있은 이용호 외무상의 유엔 연설 얘기했는데 내용을 보면 하여튼 안전조치 없이는 먼저 비핵화는 없다.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전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미국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불만? 제재 압박을 높이고 있고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뭔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거 제자리 걸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그 문제는 이용호 외무상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와 또 그 이행을 위해서 서로 간에 논의하다가 7월 달에 폼페이오 방북 때 지금 종전선언 문제를 두고 상황이 교착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교착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협상 재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이 현재 문제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입장, 네. 그다음에 협상에 나서는 자기들의 어떤 그 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원칙적으로 밝힌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교착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평양 이제 정상회담이 열렸고 거기서 상당히 많은 북한의 전향적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미국의 문 대통령이 갖고 그리고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약간의 논의들이 있으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조금 유연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교착된 이유와 앞으로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이게 지금 북미 간에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논의의 내용들을 그 논의 상황을 반영해서 지금 여기
지금 이 연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좀 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문제와 관련한 어떤 북한 입장에 대한 원칙적 표명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그렇게 보고 또 있습니다. 유엔에서의 연설이라는 게 또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 질문도 장관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폼페이오가 뭔가 갖고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폼페이오가 빈손으로 평양에 갔다 돌아온다는 거는 북한이 무언가를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이오가 뭘 가져가느냐, 즉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폼페이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내용이 이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나온 것만 해도 상당히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미리 먼저 우선적으로 영변에 있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 연구폐기, 미사일 발사대, 그것도 유관국 전문가 참관이라는 건 이게 사찰을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상응한 조치를 할 시에는 영변 핵시설 연구폐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는 플러스 알파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미 사실은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북한만 들어가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조율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도 가져갈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북한이 그냥은 안 줄 거란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교착의 원인이 됐던 종전선언인데 최근에 나오는 논의들을 보면은 종전선언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 봤을 때 폼페이오 장관이 그 정도 종전선언은 북한하고 이 시점에서 논의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지난번 방북 때보다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평양선언에서 동창리의 엔진 시험장하고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여튼 일단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상응한 조치가 있을 때 또 영변의 핵시설 폐기한다 이랬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에서 플러스 알파 공개되지 않은 어떤 또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개되지 않은 메시지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도리가 없고요. 제 생각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들이 오고 갔는지는 여기서 추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정국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받기 위해서 그전에 이미 많은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번에 종전선언을 받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양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에 직접 도달할 수 있는,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관련된 부분을 영구히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핵물질도 더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종전선언을 받은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로 이제 그 선언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그런 정도의 성의를 보이고 있을 때 미국에서 종전선언을 안 가지고 가면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상당히 협상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종전선언이라는 게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뭘 잘못할 경우에는 다시 제재가 들어갈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우리가 그런 제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 전달한 걸 보면 아마 플러스 알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떤 아이템들도 있겠지만 비핵화에 아주 굉장히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플러스 알파 메시지가 2차 정상회담을 트럼프가 결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비핵화 합의문만 가지고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하게 좀 만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그건 사실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지금 이근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더 한번 강조를 하고 그 강조를 단순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 나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하여튼 자기는 비핵화 실현을 할 생각이고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함께 아마 미국이 얘기하고 미국이 원하는 수순은 아니지만 미국이야 뭐 좀 핵신고 사찰 이걸 먼저 하자는 얘기지만 그건 아니지만은 2년 4개월 앞으로 트럼프 임기 내에 자기는 대충 어떤 방식으로 자기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이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다는 식으로 조금은 구체적인 자기의 어떤 이 비핵화에 대한 경로 같은 정도를 뭐 하나하나 상세한 얘기 이런 건 아니지만 난 이런 방식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 정도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논의 구체적 방안들과 결합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하게 만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플러스 알파 메시지에 또 플러스해서 친서가 등장하죠. 조금은 좀 엉뚱할 수 있는데 미일 정상회담을 끝내고 일본 정상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꺼내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서 영향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친서라는 것 지금 북미 정상 간에 가장 적대적인 그 두 나라 사이에 정말 비핵화라는 가장 어려운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양쪽이 비핵화라는 이 트랙,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탈선하지 않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지금 친서인 것 같습니다. 친서가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되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을 때 항상 김정일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비핵화 의지와 또 여러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점에서 아마 강력한 의지와 그다음에 포괄적인 자기의 생각 정도를 밝혔을 것 같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동안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신에게 들어왔던 정보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정말 만족스럽게 본 거 아닌가. 거기에 아주 구체적인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친서 내용 자체가 아주 구체적일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서 외교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 현상인데요. 요즘에 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경우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바로바로 메시지를 날리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꼭 친서를 보내고 이게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서를 보내는 거는 이게 진정성이 이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메시지가 담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이벤트를 하기가 좋은 그런 소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이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아주 유효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친서를 다른 나라 정상이 보낸 친서를 자기 트위터에 원문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다든가 지금 이렇게 다른 정상한테 보여준다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참 파격적이죠. 예. 파격적인 거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되는 건가 생각이 들던데. 글쎄, 외교가의 프로토콜상 그 친서와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파격적이고 이벤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트위터에도 올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친서의 내용을 보여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 보여주고 뭐 그런 뭐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현재 외교 어떤 수행하는 방식이라든가 태도는 그거는 전통적인 외교 그 프로토콜이나 그 관례에 비하면은 거기서 벗어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트럼프의 특히 북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본다면 역대 미국 대통령이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북한 비핵화 관련돼서 이미 핵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부터 지하 핵실험장 폐기 그리고 뭐 엔진 시험장 폐기 얘기 나왔고 뭐 굉장히 많은 성취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 트럼프식 외교가 그러면 관례에 벗어나서 이상한 거냐? 관례라는 건 관례에 불과하고 트럼프식 외교는 또 그 나름대로 우리가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친서도 사실은 외국 정상과 받은 친서를 갖다 공개한다는 건 사실 신뢰가 될 수 있지만 그 친서의 내용이 쌍방의 우호적 관계를 보여주는 거라면 그 경우는 사실은 결례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친서가 상대방, 즉 친서를 보낸 사람의 약점을 잡거나 또는 거기에 그들을 위험하게 빠뜨리기 위해서 내놨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그걸 가지고 뭐 결례다 아니다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좀 보면서도 아슬아슬한 부분이 많아요. 예. 하여튼 아까 뭐 11월 북미 회담의 이제 시기도 뭐 11월 그 중간선거 이후 11월 중에 열리면 가장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열릴지 안 열릴지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상당히 좀 그런데 만약 변수가 있다면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장관님?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안 열리는 거의 변수가 가장 큰 변수는 그동안의 북한 변수라고 봤는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6월 달에 6월 정상회담을 6월에 취소한다고 발표할 때도 북한 외무성 부상인 최선희의 아주 이 거친 그런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담화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랬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담화나 또 어떤 언술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발로 지금 문제가 터져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 같아요. 좀 관리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발인데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또 변수가 있다면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방북했을 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웬만큼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이제 우리들 판단이지 미국의 판단은 아니고 또 미국 정치가 지금 계속 생물처럼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의 방북 시점에서 하여튼 그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해서 폼페이오가 다시 빈손으로 나오는 식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좀 문제가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종석 장관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마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은 이제 상수화되는 것 같고 변수는 미국이 될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현재 협상 국면을 보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는 빨리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에 집중하겠다라고 희망사항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조급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앞으로의 이 협상은 비핵화의 검증 국면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여태까지 자기가 성취할 거는 다 성취를 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실험하는 것을 중지를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직접 날아오는 위협을 내가 막았다. 이제 계속 그걸 선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쉽게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보다는 검증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북한한테 속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여론에 대응하는 부분이어서 아마 굉장히 검증을 세게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세게 들어가는 검증 과정에서 트럼프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북한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조급함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보다는 좀 더 세게 협상 전략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트럼프가 굉장히 처음에는 트럼프가 급한 것 같았는데 얼마 전에 한 얘기를 보면 2년이든 3년이든 5개월이든 상관없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장관님은 이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트럼프가 구조적으로 보면은 급할 거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해제를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재 해제라는 것, 제재는 한꺼번에 해제는 안 되고 단계적으로 되겠지만 그 해제 완화라는 것은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해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날라오는 핵미사일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급하지 않은데 미국의 언론이 워낙 트럼프가 한 그 성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면서 뭐 한 거 있냐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은 여론 때문에 조급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는 해결해 준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뭐 불감청연정 고소원이죠. 정말 자기가 원했던 걸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북한 비핵화 조치와 관련된
그런 나름대로의 시간표는 시한은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 1월까지 다시 말하면은 2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여유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런 여유를 바탕으로 해서 어차피 자기가 좀 더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북 협상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또 이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 나름대로의 신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조급하지 않은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시간을 갖다가 뭐 늘려 잡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 임기 내에서 한다는 걸 전제로 사실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하여튼 3년이면은 임기가 넘어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했더니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3년이라는 표현도 자기 임기 내에 3년을 얘기하는 거겠군요, 그냥.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림수로. 이미 뭐 김정은 위원장이 시기를 갖다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내에 비핵화를 다 달성하면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비핵화 검증을 엉성하게 해나간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방지를 해놓는 그런 언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양선언에서 이제 상응조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 이거 갖고 지금 북미 간에 아주 그 실무진들의 어떤 치열한 어떤 그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상응조치라면 종전선언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말씀하시면서 상응조치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예술단의 교환도 말씀하셨고 그 연락사무소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거는 예컨대 제재 해제 전에 북한이 비핵화를 했을 때 어떠한 미국의 진전된 상응조치가 있는가에 대한 예시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뭐 다른 것들이 다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있을지 모르지만 현 단계에서는 분명한 거는 그 동창리에서의 이제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연구 폐기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단은 이제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종전선언을 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어떤 거냐,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 또 이러한 상응 조치와 그다음에 북한이 해야 될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사이에 시간표가 정말 동시로 주고받기가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시간적인 수순이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종전선언을 뛰어넘어서 다른 상응 조치가 종전선언을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종전선언 말씀을 하셨고 또 이용호 외무상이 오늘 또 종전선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상응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고요. 아마 종전선언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종전선언을 해야만 북한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우리도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개발해온 핵무기를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전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상응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하여튼, 문 대통령이 폭스 TV랑 인터뷰할 때, 조금 전에 장관님 언급하셨지만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 시찰단,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또 이렇게 폭스 TV랑 인터뷰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말한 어떤 이유는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재 완화라는 거는 비핵화 자체가 본래 트럼프 대통령 생각엔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다 북한 비핵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언을 했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북미 정상회담 6월 달에 있는 그 시기를 계기로 해서 이거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비핵화에. 그러다 보니까 비핵화가 프로세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란 말입니다. 그럼 이 경제제재 해제 역시 한 번에는 안 된다는 거죠. 비핵화 과정이
그 비핵화가 과정이고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제재 역시 완화되는 것이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단계가 시작되는 것도 어쨌든 간에 처음에 경제 제재를 갖다가 완화해 줘야 되겠다. 이걸 결정하는 건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라는 거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뭐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여기에 또 다양한 또 몇 가지 그 안에서도 구체적인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할 때마다 그러면 미국이 무엇을 갖다 북한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할 때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예시적으로 말씀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종전선언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이해하던 종전선언,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선언의 성격하고는 또 많이 좀 달라지는, 조금 낮은 단계의 어떤 그 선언으로 지금 얘기가 오가는 느낌이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 아주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평화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종전협정이고, 그리고 한번 종전협정을 하게 되면 다시 뭐 개전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강구하는 수단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생각할 때 안 될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다시 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이게 안 되는 쪽으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만약에 무효화한다는 것이 종전선언이 무효화되면 꼭 그게 전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재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군사적인 힘이든 뭐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힘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북한이 제대로 된 길을 안 오면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종전선언을 해줘라. 그리고 북한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걔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좀 들어주면서 진짜 그 이유에 따라서 나오느냐를 보는 것이 오히려 확인하는 보다 더 첩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미 간의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어떤 해결 수단이지,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 무슨 뭐 어떤 법적 군사적 의미를 크게 부여할 이유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 종전선언 자체가 본래 이제 국제정치적으로 보면은 교전 중에 전쟁 상태에서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 안에 전쟁은 끝났다라는 종전선언적 의미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교전 직후, 교전이 끝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평화협정의 내용 안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이 상당한 법적 규제를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한반도 현실이라는 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정전협정을. 정전협정을 맺을 때 협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3개월 내에 대표단을 구성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평화협정을 맺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이 65년이 되도록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중단됐다고 돼 있지만 사실 끝난 상태로 6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없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 한반도 거주민과 동북아의 좀 주민들한테 좀 안도감도 느끼게 해주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 주민들한테 미국과의 전쟁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은 자기가 비핵화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일반적인 교전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선언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 정전협정을 65년간 지속되어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종전협정은 평화협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작하는 입구에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책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도 정책 선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의 노동신문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낱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도 미국이 안 해줄 나란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그거 종전선언 하면 한미동맹에도 영향이 있고 유엔사를 해체해야 되고 주한미군도 철수할지 모르고 이렇게 막 갖다 붙였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다라고 종전선언을 합의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서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미국 내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을 이제 조금 현실화시킨 게 아닌가. 그거는 정책 선언이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한테 미국 보고 전쟁은 더 이상 없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에게 무슨 뭘 큰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한반도에서 비핵화 촉진하고 평화를 쟁취하는데 공동의 이익이 되는 거였다. 이런 관점으로 조금은 좀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전선언 관련해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다시 물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논리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북한도 자기들이 비핵화하겠다고 했지만 물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종전선언을 물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북한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들을 실천을 안 할 경우에 종전선언을 물리겠다는 것이지 뭐 마음대로 이제 종전선언을 했다 안 했다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 선언을 했는데 다시 자기 말들을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뒤집어 버리면 그거는 당연히 국제사회 제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마도 종전선언을 한 이후에 북한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물린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미국 쪽에서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이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이 상응하는 조치들이 안 나왔을 때는 아마 북한도 그런 위협들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하여튼 종전선언의 어떤 정치적 선언 정도의 어떤 의미다라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걸 설명했는데도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을 꺼내놓고 얘기하기를 굉장히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지금 종전선언 자체가 이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은 그건 사실은 이 2007년에 14 남북 정상선언에서도 나왔던 합의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온 거는 2006년 11월 달에 이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하고 앞으로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나는 전쟁을 끝났다는 그런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걸 갖다가 한국 정부가 그럼 우리 종전선언을 합시다라고 그 말을 잡아채서 그걸 만들어낸 것이 종전선언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전선언은 이걸 합의한 이 주체들, 즉 책을 얘기하면 책을 쓴 저자. 그 저자가 누구냐면 지금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잖아요. 이 두 분 얘기가 종전선언은 정책 선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근데 그걸 갖고 미국에서는 아니다라고 평론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저자가 직접 가서 설명을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듣고, 종전선언을 해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내가 종전선언을 해줄게 라고 북미 정상회담 1차 6월달 정상회담에서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뒤에 오니까 미국의 중간 정책 관료들이 북한에 대한 굉장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종전선언은 그게 아니라 이 종전선언은 이게 평화협정의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 철수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를 잡은 거죠. 대통령의 뒤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이러면서 생각이 바뀌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워낙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회의적 시각이 크다 보니까 그 회의적 시각에 바탕을 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아마 종전선언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한미동맹의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관적 해석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강경파나 비핵 확산론자들의 논리는 아마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종전선언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로 들어가는데 비핵화 프로세스는 결국 검증의 문제다. 근데 북한이 과연 핵을 다 내놓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핵을 다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를 알려면
핵신고에 대해서 완벽한 신고를 하고 그것을 얻은 다음에 종전선언을 해주고 그 신고된 내용대로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하는지를 봐야지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비핵화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아주 확실한 핵신고하고 교환을 하자. 왜냐하면 다음부터는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로 들어가면서 아마 이제 평화협정과 뭐 최종적으로는 수교협정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북한이 장난을 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종전선언을 할 때는 확실한 거를 특히 핵신고와 관련해서 확실한 걸 얻어내고 그 다음에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경험을 봐라. 북한한테 많이 속지 않았느냐. 아마 이런 논리로 대통령한테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미국 강경파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입장이라면 말이죠. 핵신고가 전제되는 어떤 뭐 비핵화의 어떤 출발이라 그럴까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상당히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기존 입장은 핵신고를 갖다가 먼저 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북한에서 내놓은 안들이 북한에서 무조건 그거는 우린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구체적인 지금 조치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시한까지 좀 못 박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새로운 얘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내놓은 것이 일방적으로 나는 핵신고 사찰을 못 받아들여가 아니라 대안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군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 미국의 강경파들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붙여가지고 우리도 생각 못하는 해석을 자기들이 붙여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사실은 북한이 모든 비핵화가 다 끝나야만 우리는 너희들한테 그 조치를 해줄 수 있다. 상호하는 조치를 해줄 수 있다라는 이른바 선핵 논의 기초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 종전선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할 때 그거 북한이 위반하면 우리가 다시 종전선언 우리 다시 무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역시 그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우리 그럼 다시 지금부터 전쟁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말 하자는 게 아니고 북한이 위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비핵화가 진전된다는 걸 전제로 그동안의 비핵화의 진전의 성과의 바탕을 두고 더 진전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위반했다, 깼다 그러면은 다시 제재가 들어가고 다시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하여튼 굉장히 그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제 아까 장관님 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가능할 것이냐. 아니,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또 이거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종전선언 시기는 사실 판문점 선언에서는 연내 희망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선언에 명기를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안에 가능하다면 또 어느 이벤트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원래는 종전선언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빨리 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걸로 보도들이 좀 됐었는데요. 지금 늦어지는 것은 결국 미국 쪽에서 입장이 바뀐 거고 연내하면 아마 중간선거 이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마 그것도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언제 될지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북한에서는 그 핵신고를 완전하게 다 하고 종전선언을 받는 이런 협상 전략보다는 우리가 너네들이 봤을 때 정말 굵직굵직한 것들을 미리 다 신고하고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종전선언을 먼저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아마 협상 전략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작은 것들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이제 비핵화 검증이 들어가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94년 핵위기가 났을 때도 보면 북한이 신고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미국 정보 당국이 갖고 있는 내용이 달라가지고 또 파국으로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아주 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이제 북한이 이 국면을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아주 완전한 핵신고하고 종전선언을 바꾸는 부분은 굉장히 세게 협상이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생각은? 예, 저는 하여튼 완전한 핵신고와 종전선언이 바꿔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새로운 절충안을 가지고 좀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종전선언은 사실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연내하기를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한국 정부가 지금 비핵화 관련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도 중재자 역할을 의뢰받았고 북한으로부터도 사실은 굉장히 큰 지금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평양선언에서는 아예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미국하고도 그렇게 합의가 된 적이 없는데 합의를 누릴 정도로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당연히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이 배려해서라도 종전선언은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물론 북한이 해야 조치가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그렇게 12월 연내라고 일단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연내에 된다라고 말씀한 것도 그에 앞서가야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앞서서 되는 여건이 아니라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시기에라도 종전선언을 하려는 의지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종전선언은 연내에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저는 연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한데 북미 정상회담도 그런 점에서 11월 중에는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지켜보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 핵신고하고 종전선언하고 이게 굉장히 강대강으로 지금 부딪힐 것이다.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또 그런 의문이 드는데 북한은 지금 동창리나 영변 핵시설 얘기는 하면서 이렇게 핵신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주저하는가. 이렇게 그 비핵화에 대한 그만큼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왜 그 핵신고에 대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걸 주면 좀 더 이렇게 빠른 진척이 있을 텐데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은 그 북한이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불신 구조가 해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핵무기라는 것이 개발되는 것은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억지력으로 개발된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뭐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 억지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서 다 내줘 버리면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미국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선제 타격으로 다 그 핵시설을 뭐 선제 타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또 뭐 다시 북핵 위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전쟁 상태가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핵을 그런 측면이 있겠군요. 다 내놓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겠죠 사실은. 핵 무기나 핵 물질, 핵 시설의 위치나 그 규모 이런 걸 다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아직도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쉽게 내어줄 내용은 아니군요. 신뢰가 어디까지 형성되냐는 건데요. 북한이 볼 때는 자기들은 상당히 많은 걸 내놨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미국으로부터 받은 거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한 거에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내놓고 핵신고까지 다 내놓고 나면은 과연 미국이 그대로 끝날 거. 그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럴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우리 대담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군사 관련, 평양에서 군사 관련 부속 합의서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정치권이 뜨거워요. 굉장히 잘못한 거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군사 관련된 합의는 비핵화에서 중대한 우리가 성공적인 합의를 했지만 사실은 그 합의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합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합의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남과 북이 원천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들을 다 배제했단 말이죠. 사실은 NLL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서 지금 포사격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아예 금지한 거는 만약에 지금 그것이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다면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던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에서의 GP 가까운 데부터 철거시키는 것도 이거면은 과거 2015년에 있었던 그것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목함지뢰 사건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도발은 북한이 했지만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는 정말 종전이라는 것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한반도적 현실이 됐을 때 종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실현한 건데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찰이나 이런 걸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건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정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첨단 무기 체계가 북한보다 훨씬 더 잘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본, 기술, 돈이 여러 가지 역량이 더 크니까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국가 안보를 증대시킨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튼튼한 국방력을 갖다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안보 환경의 개선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바로 평화를 지키는 것과 평화를 증진하는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안보가 이루어지는 건데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금 양국 간에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줄이는 거를 갖다가 두려워서 못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군사력만 가지고 지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지금 남북한 간에 그렇게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 그래서 국방비를 줄이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방비는 내년에 국방비 예산을 갖다가 8.2% 증액 편성해 놨어요. 그래서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과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거는 모순되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진정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도 비슷한 한반도에서 생각이신가요? 긴장이 완화가 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반도에 지금 주한미군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한미군을 보낸 부모 입장이나 뭐 남편이나 부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구나, 안전하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봤을 때. 그리고 뭐 경제적인 면에서도 코리아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고, 지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사력이라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전쟁을 꼭 하려고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상당히 좀 바람직하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예. 네. 근데 그런 의문은 들어요. 서해 5도 주민들이 사실 그쪽 북한 쪽에 훨씬 해제되는 무력이 더 많잖아요. 훨씬 많죠. 해안포가 다 거기 풍을 닫아야 되죠. 그 이제 육지 지역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전은 확보했지만 과연 생업 부분에서 또 불만을 가질 부분은 없는지. 아니 생업 부분은 오히려 지금 완전한 합의는 안 됐지만 공동 어뢰구역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남북 대치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조업을 하지 못했던 수역으로 이제 조업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빨리 그런 날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쪽으로 좀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민들한테도 당연히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여정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힘들고 고된 여정이지만 이 길의 끝에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가 쓰여질 수 있길 바라면서 이루어진 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